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총선을 앞둔 민심 살피기에 집중했는데요. 네, 밥상머리에 오른 총선 민심, 정치권 소식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연휴 동안 총선을 앞둔 민심 살피기에 나섰는데 민주당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이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 설 총선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얘기가 제일 많은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설 연휴 시작하기 직전 23일 날 그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판결도 있었고 그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특히 한국당은 최근에 보수 통합에 관련된 것들 지금 이제 보수 중도 통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보수당과 한국당 그러니까 이러한 과연 통합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면은 한국당이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앞서 나가는 것만은 분명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또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여전히 한국당은 좀 높아요. 한국당보다. 그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선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민주당이 이제 우세를 이어나가느냐 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심에 대한 향방은 뭐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밀밭에 가면은 벼가 잡초가 되는 것이고 배밭에 가면 밀이 잡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진보 성향이 계신 분들은 결국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보수 쪽의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 정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은 그 각 진영별로 다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통점이라 본다 그러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민생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각 당의 민심에 대한 분위기 파악 자체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여당 쪽에서는 일종의 민생론을 외면하는 야당의 책임론을 불거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공이 총선을 염두에 둔 프레임 삭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당에서 지금 민생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민생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고 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쟁의 유발에 대한 것이 결국 민심을 멀리하는 것인 것이고 그것이 급기야는 어떤 형태로 프레임이 되느냐 그러면은 야당 책임론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생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설날 인심에 공통적으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책임론을 불거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여당의 일반 독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정권 책임론으로 만들기 위한 정권 프레임의 가장 이제 신호탄으로 설날 민심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당에서도 설 민심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도 오늘 2시에 열었는데요. 잠시 후에 공천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보겠지만 그동안의 공안처럼 최대 폭의 물갈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뭐 최대 물갈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보수의 개혁의 척도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년에도 그랬습니다. 총선마다 공천에 임박하게 되면은 이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번에는 이제 어떤 때보다도 더 물갈이 폭이 강해야 된다는 개혁에 대한 척도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여기 이제 심도를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물갈이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종의 그 당내 장악력이 이런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악력이 될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는 외부 변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런 건데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룰입니다. 룰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물갈이론이 아주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하고 투명하고 공정된 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당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러서야 되는데 내가 물러서야 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강하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참 여기에 봉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갈등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악력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은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로 됐습니다만 김건희 공관위원 체제는 사실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결국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공이 황교안 대표의 책임, 즉 이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공천에 대한 물갈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물갈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의지를 갖고 있냐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어느 한쪽에다 편중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냐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결국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통합신당에 대한 연대가 뜨고 있고 또 통합신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공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대한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도 연동이 돼서 바뀌게 될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존 확정된 룰을 이야기하게 돼버리면은 보수 연대나 통합에 상당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게 지금 이제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어제 외부의 시민단체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그래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수통합이 조금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끄는 새보수당과 조금 마찰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좀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저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세력을 쳐내지 않으면 전 보수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그 내부에 강경 보수 세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반적인 그 통합의 그 지향은 보수 세력이라 하더라도 중도 보수 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당이 지나치게 좀 극우적이고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뭔가 중도로 좀 끌어들이는 이러한 쪽으로 물갈이가 돼야 돼요. 그런 물갈이와 통합이 같이 연계돼서 맞물린다면 저는 보수 통합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겁니다.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공천이나 지분 문제로 해서 계속 갈등이 더 두드러진다든지 파열음이 더 돋보이게 되면은 보수 통합이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지금 앞서 나가는 여러 가지 측면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예요. 좀 그래서 선거라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80일 정도 남았어요. 변수도 많을 것이고. 전 그래서 보수 통합을 하려면 분명하게 친박과 수구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분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의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중도 유권자나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전 그게 보수 통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김용호 전 국회의장의 말을 빌린다면은 구닥다리를 쓸어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런 네. 비슷한 표현을. 그런 게 필요해요.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제 과거 기득권에 매몰된 정당이라는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뭔가 혁신하고자 하고 인적으로 쇄신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은 좀 억울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분들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김용호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제대로 이제 그분의 생각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황교안 대표의 역할입니다. 여기 근데 친황이나 친박이 자꾸 들어가고 과거 세력이 자꾸 개입되면요. 그들 세력끼리는 단합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선거는 중도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보내냐 문제예요. 네. 뭐 진보적인 유권자들이야 어차피 민주당이나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고 중도 세력이 한국당 지지하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맞물리긴 합니다만 보수 통합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중도 쪽으로 그리고 새 인물의 수혈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새 인물이 들어오는 것만이 정치 개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어 맞는 말씀인데 네. 그렇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은 누가 더 물갈이 잘했느냐, 누가 더 물갈이 비율이 높으냐를 보고 항상 표를 줘 왔어요. 그게 정치학적으로 당이론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그 차치하고서라도 물갈이율이 높은 정당들이 항상 승리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네. 전 그러면서 볼 때 이번에 보수통합이라는 이제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서 이제 한국당이 바뀌는구나, 변하는구나를 보여준다면 이 선거는 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내부에서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지도 체제 문제가 계속 싸우고 우리 공화당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정 종교인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통합의 논의가 과거 세력으로 자꾸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네.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수통합은 의미가 없다. 그럼 질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보수통합이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는 새로운 인물들로 과감하게 쇄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최창일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보수 통합에 관련된 거는 문제. 여기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중진들이 물갈이가 되느냐 마느냐 예. 이런 부분인데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제일 유리한 게 자백이거든요. 네. 그러면 쉽게 사건이 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정치에서도 자진 불출마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장악력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진 출마를 유도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또는 어떤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재미있게 좀 유의하게 봐야 되는 사실은 이럽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은 실제로 민주당에서 586 세대들의 일종의 용태론이 이제 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기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이인영 대표라든가 네. 원행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586의 허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중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한국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당에서 전폭적인 물갈이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전부 신인으로 물갈이 하게 되면 정치는 누가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물갈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경영과 경륜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한 지략 이런 것들이 소실되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586의 제기론이 나오게 되면은 한국당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친박과 비박이라는 프레임을 떠나서 예. 중진들의 재활용론, 중진들의 활용론 이런 것이 다시 뜰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80일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심히 판도의 방향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판을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종로죠. 이낙연 전 총리는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황교안 대표는 좀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총선 분위기를 또 이끌어야 되고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에 네. 누가 출마하느냐 한국당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근데 물론 중요하죠 종로가 우리가 이제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종로 출신 정치인이 3명이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 이제 분위기 어느 정당이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향점이 되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선언했고 네. 예. 우리 황교안 대표에게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어요.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제법됐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출마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비례대표 후순위를 이제 위치해서 뭔가 당의 선거를 이제 이끌고 격려한다, 독려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예. 아니면 또 종로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치인이 상대가 지금 도전장을 던져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불출마 또는 비례대표 후순위나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예.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너무 또 그 이낙연 전 총리의 그런 그 도전 요구 이런 것들에 너무 말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네. 굳이 그 종로라는 지역을 이제 무게감을 더 중량감을 불어 넣어가지고 만약에 누가 이익을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황 대표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예. 황 대표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또 실패해도 그 다음 대선은 또 몰라요. 예. 이 선거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여기서 황교안 대표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여기서 맞추냐 안 맞추냐 전혀 중요하지 않은 네.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황 대표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한국당의 선거 분위기를 수도권에 이끄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첫째 하나. 네. 두 번째는 본인의 대권 가도에 대권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황교안 대표는. 그렇다면은 대선 가도에 무엇이 유리할까라는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언론에서 예. 얘기하는 정치 1번지 종로 이 출마 여부에 너무 말릴 필요는 없다 황교안 대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을 위해서라면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례대표 후순위나 불출마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든 경제든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결단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종로 출마에 대한 타이밍을 놓쳤죠. 놓친 건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로에 대한 가치를 너무 세게 버프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당에 있어서 종로는 어떠한 지역이냐 결코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세균 지금 지금 총리죠. 네, 총리께서 총리가 이미 여기에 상당한 기반을 다져놓은 그런 상태고 소위 말하자면 기초적인 조직 자체가 아주 촘촘하게 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세훈 전 시장도 여기에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가 됐었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로 지역이 한국당이 유리한 지역이냐 이걸 놓고 본다 그러면 절대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타이밍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대한 출마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미리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설사 어떤 후보가 나와서 여기서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험지에 몸을 던졌다는 어떤 희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향후의 보수적 지도자로서의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결단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텐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입장으로서는 즉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전략을 잘 세운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부분들은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 쪽의 조직의 촘촘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절대 불리하진 않다라는 그런 우위적인 측면이 작용이 됐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정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선대위원장을 할 수도 있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고 결국 이 종로 지역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치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종로 출마에 대한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아니라 민주당이 뭔가 이번 총선에 대해서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싸움에서 우선적으로 사실상 깃발을 먼저 흔들게 된 그런 셈이 된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수 통합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유승민 의원 이번에 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아마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어떤 인물이 어느 쪽에 출마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인 것 같은데 역시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보수 통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보수당은 지금 당대당 통합을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한국당과 그 108석의 한국당 108석 그리고 지금 여긴 이제 8석인가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당대당 통합을 가야지 자신들에게 지분이 뭔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지분이나 공천에 매달리면은 선거 승리에 상당히 부담을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분이나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대구에서 왜 출마 안 하느냐. 수도권 오냐는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유승민을 뭔가 배신자로 본다 뭐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탄핵 얘기는 지금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주권자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근데 여전히 지금 한국당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을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건 통합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도 새로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는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탄핵에 대해서 대구 유권자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나온다라면 그건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유승민 의원은 2017년도에 탄핵에 찬성하면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만들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적어도 현재 그런 논의 많이 지금 잠수를 했는데 보수 진영의 통합이 있어가지고 탄핵 문제는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에 반대했던 것을 반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중도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지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그게 뭐 탄핵의 강을 걷는 건지 안 걷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부분은 당당히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정치 이해라든지 여기 따라서 수도권에 나올 수도 있고 대구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적어도
대구에 안 나간 이유가 바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심판받을지 몰라서 예. 수도권으로 온다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3시에 손학규 대표를 만났는데요.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살릴지를 두고 깊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손학규 대표가 일찍이 안 전 대표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분위기는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을 때 이것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당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것이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물리적인 조직의 규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당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좋다는 건데 그 변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입니다. 그런데 재밌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 손학규 대표는 어떤 역할이냐라고 보는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손학규 대표가 고마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당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당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당을 연대를 했다든가 이렇게 놔뒀다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 쪽이 여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당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손만 잡으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결국 리모델링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기자회견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 쪽의 입장에서는 중도 실용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걸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손학규 대표 쪽 입장에서는 양극단의 정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동형 준 비례대표제 이걸 하는 것들이 양극단의 정치가 심화됐으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다당제 구도로 가자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명분이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도 실용 정당으로 간다는 것은 양극단 정치에서 정당 정치에서 제3지대를 규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다당제 구도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좋게 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실용적 중도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실용적 중도 정당. 근데 지금 미래당에서 유승민계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공간이 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게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게 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낡은 정치,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 가지 낡은 정치, 낡은 기득권 청산한다라는 것하고 중도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것. 이 부분과 이제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정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지지난해 적었어. 해가 바뀌었으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그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그 단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준연동형으로 이제 대단히 제도의 취지는 반감되긴 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틀은 좀 확보가 됐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교수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제 대표 자리에 안 물러난다고 말들이 많은 게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근데 손 대표가 많이 물러났으면 유승민 의원의 그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제 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국당은 그대로 통합론에 있지 않았겠어요? 전 그래서 손 대표가 지금까지 버틴 거는 안 대표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그 버팀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특히 총선에서는 양극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중도라는 그 지대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유권자의 수요가 높지만 막상 현실 정치, 선거 현실에서 선거공학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중도 정치가 뭔가 그 민주당과 한국당을 배제하는 그러한 중도의 가치를 손학규 안철수가 잘 이렇게 견인해낸다면 새로운 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단지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 현재 그릇을 가지고 최소한도 정치적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미래당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연대는 아니죠. 지금 현재 당적을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에
이 부분에서 뭔가 중도 정치의 가치를 실현해내느냐가 단순하게 뭐 어느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한국 정치에서 양대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를 뭔가 조금이라도 타파해 나가느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게 굉장히 대단히 실험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 후에 이야기한 것이 원웨이와 마이웨이 아닙니까? 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오로지 내 길을 가겠다. 이 마이웨이. 그리고 어떤 보수 정당의 통합이나 연대에도 여기 응하지 않겠다. 일종의 원웨이. 대한 부분을 천명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상 지적하셨다시피 이뤄질 수 있냐에 대한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이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이라든가 중도 실용정당이라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수 통합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반문 정서에 상당히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00년이 넘은 이론이긴 하나 디베리지 법칙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소선구제대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당 정치가 평착될 수밖에 없고 중도 진영을 안을 수가 함께는 굉장히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최근 문재인 정부가 2, 3년을 지나면서 극단의 정치가 상당히 갈등을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립이 심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패닉 현상을 느낀 유권자들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중도 실용에 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마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각 당의 공청 작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주 여실하게 드러날 걸로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